지난 이야기. 신무기 갈레아스를 앞세운 유럽 연합함대와 진격의 오스만. 그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 전설의 해전 레판토 해전의 승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이제 해상으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되는데요. 이 해상에서 베네치아의 거점을 하나하나 공략합니다. 드디어 베네치아의 가장 알토란 섬 중에 하나인 키프로스에 대해서 야욕을 드러냅니다. 키프로스. 예. 콘스탄티노플의 그 유명한 골든홀, 거기를 전부 조선소로 만들어버려요. 무려 120개 건조대가 만들어지는데 그 건조대 하나당 2척을 제작할 수 있대요. 그 한 방에 200척 이상을. 그렇죠. 근데 이때 하나 사건이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베네치아 국영 조선소에서 대규모 화재가 일어나요. 아이고 저런. 배에 들어가는 일체의 무기 시설까지 한 번에 다. 그래서 그 도크 안에 330개 회사가 있어요. 우와. 베네치아, 교황, 몰타, 스페인 주축이 돼서 함대가 만들어집니다. 용호상박이었습니다. 전력으로 봤을 때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는 그러네요. 연합함대 신무기 갈레아스는 전체 배가 대포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사실은 급조한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요? 저기다가 대포를 왕창 얹어가지고 밀어붙여보자. 그러니까 연합함대의 구성이 좀 늦어졌잖아요. 누가 지휘를 할 것이냐. 그거 항상 연합군의 문제죠. 당시 26살의 청년이었던 돈 후안을 사령관으로 뽑습니다. 근데 또 혼자만 나이가 어리니까 분명히 큰 트러블이 있지 않았을까? 트러블 정도가 아니라 불안해 죽을 정도였을 거예요. 레이피어를 이제 사용하고 갑옷까지 입고 있고, 게다가 오스만 같은 경우는 갑옷이 좀 약하거든요. 자, 이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인 전투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그 1571년 10월에 레판도 서쪽 해장에서 양쪽 부대가 만납니다. 네. 양쪽 함대가. 근데 여기가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악티움 해전이 벌어졌던 바로 거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한 번 전쟁터는 끝까지 전쟁터더라고요.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그 예전에 고구려 우리 배울 때에도 보면 그 요충지들이 딱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요충지들. 이 당시는 뭐 육전이든 해전이든 좌, 중, 우 세 개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 연합함대는 북쪽에는 베네치아 함대, 중앙에는 베네치아와 교황령과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 총사령관이던 돈 후안의 함대, 그다음에 우익에는 제노바 함대가 서요. 그리고 후위에 예비대로 스페인의 산타크루즈 후작이 예비대로 있었어요. 배들은 거의 비슷했는데 오스만이 조금 많아요. 오스만은 북쪽에 이제 시로코, 중앙에 총사령관이었던 알리 파샤, 남쪽에 울르크 알리, 이렇게 돼서 서로 마주보고 세 개의 함대가 각자 이제 조우하게 됩니다. 일단 북쪽, 중앙, 남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하나 따로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세 그래요? 팀이 따로 붙어요. 아, 항상 전쟁은 딱 마주 봤을 때가 멋있죠. 죽을 맛이죠. 명량 보면은 딱 아니, 앞서서. 구경하는 사람은 구경하는 그렇지. 사람은 멋있고. 저는 이제 그때 상륙작전 할 때 그 주민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 맞붙을 때 되게 거대한 함선들이 맞붙을 때 멋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마주 봤을 때가 제일 숨막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천천히 마주보고 있는데 북기는 북쪽 함대가 제일 먼저 붙어요. 근데 이제 저 북쪽은 그쪽이 연안이에요. 그래서 땅은 오스만 영역이거든요. 네. 근데 땅에는 오스만의 또 요새 대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서 하면은 연합함대가 육상에서 포격을 받기 때문에 불리한데 오스만이 자신이 있었는지 그 육상 엄호를 받지 않는 구역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육상은 무시하고 붙게 되는데 사람은 싸울 땐 뭔가 자기 가까운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대형이 붙을 때는 결국 옛날 중장보병이랑 똑같아서 이렇게 붙는 게 아니고 살짝 어그러지면서 먼저 감아버리는 쪽이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약간 측면으로 이제 기동을 해야 되는데 서로 꼬리 물기인데 땅으로 붙은 거예요, 오스만은. 그리고 이쪽은 이쪽이 땅으로 붙으니까 네. 그래? 자연스럽게. 그럼 우린 이쪽으로 붙자고 네. 해서 이렇게 붙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붙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렇죠. 역포위가 돼버린 예. 거예요. 갈레아스가 앞에서 좀 흔들어주는 바람에 이렇게 되면서 포위가 되는 이쪽이 땅이잖아요. 네. 이렇게 되니까 땅에 밀리면서 막다른 골목에 몰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전술적 승리라기보다는 그냥 정말 붙어서 승부가 나는 건데 중요한 건 땅에 붙다가
압착이 돼버린 거예요. 아, 이때 이제 기독교 연합함대의 사령관이 바르바리고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투구를 쓰고 있었거든요. 네. 마이저를 올리는 순간 어디선가 화살이 날라서 눈에 맞아요. 오, 그래서 이 사람이 쓰러져 버립니다. 오, 그러니까 지휘관이 없어진 상태예요. 네. 이때가 가장 기독교 연합함대의 가장 큰 위기였어요. 네. 근데 이때 차석 지휘관이 누구였냐면은 이제 마르코 퀴린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네. 이 사람이 또 귀신같이 지휘를 해요. 아, 영향을 받았 네, 귀신같이 지휘를 하면서 백병전이 붙어버립니다. 이 백병전에서 기독교 함대가 이겨요. 그러면서 해적왕 시로코가 있잖아요. 네. 이 시로코도 백병전의 난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근데 이 시로코가 결국은 어깨와 옆구리에 칼을 맞고 바다에 빠져요. 아우. 기독교 연합함대 같은 경우에는 차석 지휘관이 있는데 오스만은 그게 없네요. 누가 이제 지휘관이 죽어버리면 이렇게 되고 이때부터 막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바리바리고도 눈에 화살 맞고 끝내는 이제 절명을 하죠. 둘 다 양쪽의 지휘관이 전부 다 전사를 했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전세가 넘어가게 되고요. 땅에 밀리니까 백병에서 밀리니까 결국 배를 버리고 땅에 퇴로가 있으니까 상륙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 전체 해전 중에서 여기서 제일 많이 죽어요. 양쪽 다요? 예. 양쪽 다 제일 많이 죽고 오스만군이 제일 많이 죽은 데가 여기예요. 육지로 밀려버렸으니까. 백병전이 완벽하게 붙게 되었어요. 그리고 배들은 뭐 완벽하게 깔아앉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스만 측의 기독교 노자비들이 풀려나면서 이들도 전투에 합세합니다. 그치,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예, 나한테 채찍 때리던 놈 걔부터 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스만군 전사자 절반 이상이 여기서 나요. 그리고 완전히 박살이 나버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제 좀 북쪽이 먼저 붙었잖아요. 예. 그러면 북쪽에 있는 이 연합군은 감싸 안아서 포위가 가능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죠. 여기는 한 번 붙으면 거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부는 그렇게 해서 대충 정리가 되고 이제 중앙부가 이제 또 붙죠. 근데 중앙부에 서로 양측에 기함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이쪽엔 돈 후안 그리고 이슬람 측에는 이제 알리 파샤가 있었죠. 네. 서로 기함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멋있게 둘이 딱 붙어요. 그리고 배전을 둘이 딱 붙입니다. 오, 양쪽 기함끼리 딱 배전을 붙이고 있으니까 뒤에 따르던 함선들이 전부 다 이제 벌떼처럼 몰려듭니다. 네. 여기서 이제 장엄한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이 레판토 해전이 물론 뭐 다 붙이는 우리가 또 이런 말 하면은 예를 들어 이게 제일 잔혹한 해전이었습니다. 그럼 또 어떤 분이요? 그거보다 더 잔혹한 해전이 있었는데 이럴 텐데 하여간 이 전쟁에서 하는 말을 적당히 수식어로 받아줘야 되는데 네. 어쨌든 전쟁 역사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잔혹했다기보다는 치열했으니까 잔혹한 그렇죠. 거죠. 근데 양쪽 모든 군대가 사생결단을 냈던 네. 전투예요. 그러니까 이 중앙부에는 베네치아 총독, 교황 사령관, 돈후안 연합군의 3명의 사령관이 있었고 네. 저쪽엔 알리파샤라고 총사령관이 있었는데 전부 활 뽑아서 쓰고 직접 백병전에 참전할 정도로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전이긴 해전인데 배들끼리 막 뭉쳐와서 거의 육상전하고 똑같이 돼요. 그런데 이제 백병전이 온전하게 시작이 됐다. 무슨 전략 전술이나 뭐 이런 것이 딱히 보이지 않고 온전하게 백병전이 시작됐다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기술력에 있어서 칼, 갑옷 그리고 뭐 검술 이런 게 연합군. 여지껏은 연합군이 지금 강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초반에 오스만군이 약간 기세를 올립니다. 오. 초반에 대거 오스만 병력들이 돈 후안의 기함에 올라타요. 근데 이때 화승총의 일제 사격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일단 물리치게 되고요. 전세가 역전되면서 많은 연합함대의 병사들이 이제 오스만 함대의 기함에 올라타게 되죠. 알리파샤의 기함에 올라타게 되는데 2번까지 막아냅니다. 오. 오스만의 역시나 오스만은 또 오스만이네요. 예, 병사들이 막아내는데 이때까지 알리파샤는 직접 활을 꺼내서 계속 쏴요. 아주 치열하게 접전했죠. 마지막 3파의 스페인군이 왔는데 알리파샤의 화살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실 지휘관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쵸. 딴 데로 옮겨 타야 되는데 그쵸. 해야 되는데 오스만의 이 지휘관은 또 달라요. 칼을 빼고. 그렇죠. 바로 킬리지 빼놓고서 한가운데로 뛰어듭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이제 뛰어들면서 영화가 끝나요. 왜냐면 끝이 안 좋거든. 왜냐면 그 멋있는 것까지만 보여주고 영화가 끝나요. 근데 뛰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화가 아니라 실제니까. 바로 머리에 총 맞고 돌아가십니다. 아유. 바로 머리에 총을 맞고 돌아가시고 그때부터는 뭐 오스만 군이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알리파샤가 처음에 이렇게 탁 붙는데 네. 갑자기 벨리아스 거대한 게 나타나는 네. 거예요.
그래도 알리 파샤가 원래 군인 출신도 아니고 원래 왕실에 잘 보여서 벼락 출세한 사람인데 그런데 또 능력은 있었나. 이거 사람이 참 인간 판단하기 어려워요. 네. 근데 딱 보니까 처음에 공포에 질렸죠. 그래서 막 어떤 배들은 막 주변으로 막 흩어져요. 근데 순간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아, 저거 느리구나. 그래서 괜찮다. 저거 피해라. 이렇게 갈라져서 본대랑 붙자. 쟤는 흘려 보내라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작전 같았는데 모든 군대는요 이렇게 갈라지자 그러면 꼭 옆으로 새는 애들이 있어요. 한 군데로 다시 안 모여요. 네. 그래가지고 이쪽은 좀 흐지부지되고 알리 파샤 주변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알리 파샤는 더더욱이 이거는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라는 어떤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두 가지인데 그래서 함대가 흩어지고 옛날 갤리선 같으면 통과시키면 그냥 지나가거든요. 이렇게 돌아서 못 와요. 네. 근데 이거는 서더니 빙 돌면서 포를 뒤에서 갈게 되네. 어머머머. 더 골치 아파진 거예요. 아까도 저희가 사진 봤지만 동그랗게 돼 있고 거기에서 포를 쏘니까 어느 방향이든 일단 사격이 가능하니까. 실제로 그게 얼마나 맞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심리적 충격 효과는 컸을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포가 뒤- 넓으니까. 뒤에서 날라오는데 뒤를 보면서 내 앞의 목표를 향해 간다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뒤에 총알 그렇죠. 날라오는데 그 상황에서 붙으니까 알리 파샤도 처절하게 싸웠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합함대는 3명의 사령관이 있었다고요. 셋 다 도망 안 가고 자기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쪽은 더 뭉치고 그렇죠. 이쪽은 분산되고 처음에 이길 뻔도 했는데 이 3명의 사령관이 다 나를 따르라 이러면서 중심을 잡아주니까 결국 전사하게 돼요. 특히 돈 후안 같은 경우에는 자기 칼 뽑고서 최전선에서 지휘를 합니다. 그리고 알리 파샤가 죽으니까 목을 수급을 베서 마스트에 걸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총사령관은 죽었다. 이걸 보고서 오스만 군이 사기가 떨어져서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남쪽은 싸울 필요도 없어진 거예요? 이제 남쪽은 조금 기독교 연합함대가 네. 약간 조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특히 그 연합함대 16척의 배가 좀 고립이 돼요. 근데 이 주위를 오스만의 함대가 둘러싸면서 치열한 백병전이 시작됩니다. 근데 수적으로 워낙 열세니까 중과부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함장이 있었어요. 이름이 베네데토 소란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배에 오스만군 병사들이 개미떼 같이 온 거예요. 어쩔 도리가 없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죠. 이 사람이 지하로 내려가서 화약고에 불을 당깁니다. 아, 같이 그냥. 예, 그러면서 그 위에 있던 자기 편 병사들, 오스만 병사들 전부 다 날아가요. 근데 사실 훨씬 압도적으로 많은 병력이 올라탔던 오스만의 피해가 더 그렇죠. 주변에 있던 오스만 배들도 피해를 입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말타 기사단장일 거죠 아마? 또 여기서 또 몰타 기사단이 나오나요? 어쨌든 울리크는 네. 말타 기사단 기함을 해서 깃발은 노획을 해요. 이게 오스만이 이룬 유일한 정과였어요. 근데 이미 전체적인 전황은 그렇죠. 중앙부에서 결판이 났었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 좀 뭔가 전술은 좀 없고 약간 좀 이렇게 막상 치고받고. 예, 네, 근데 이제 맞아요. 전술적인 이야기가 이 남쪽에서 나오는데 어. 그 안드레아 도리아가 이게 진짜 해군 제도로 유명한 유럽의 하이레덴이었거든요. 네. 다들 이렇게 붙는데 이쪽이 오스만이 이 끝 남쪽 끝이니까 함대가 더 길어요 저기서 네. 네. 길면 포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들 이렇게 붙는데 남쪽 함대는 도리아가 남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행렬을 늘리는 거죠. 네. 그랬더니 울리트도 따라 늘렸어요. 이게 지금 이제 문제인데 중앙하고 여기 사이 간격이 비잖아요. 네. 네. 도리아 함대에 있던 몇 명은 비겁하게 도망가서 공간을 내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감한 16척의 배가 명령도 받지 않고 중앙으로 나는 너랑 같이 이렇게 전투 회피 못한다. 중앙의 측면이 비니까 내 위치를 사수하겠다고 간 거예요. 전술인지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유명한 말타 기사단 그분들은 항복한다고 하면 뭐 농악? 항복? 뭐 이렇게 되는 분들이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린 못해 이러고 이제 중앙으로 가니까 울리크가 그걸 보고 이거를 덮쳤어요. 그 바람에 함대가 분열이 돼요. 그러네요. 그리고 도리아가 이쪽에서 움직이는 바람에 이제 울리크가 따라가고 우왕좌왕하느라고 시간차로 여기가 제일 늦게 붙어요. 함대가 늦게 붙으니까 뒤에 있는 예비대가 바다는 배가 그렇게 빨리 못 가잖아요. 셋이 동시에 붙으면 예비대가 어디를 지원해야 되죠? 무조건 총사령관이나 지원하고 네. 그래야 돼요. 근데 시간차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움직일 쯤 되면 벌써 이쪽 북쪽 함대는 전투 끝났고 중앙은 박빙세인데
이쪽에서 보니까 여기 가운데가 위험하고 이쪽은 끌고 나가고 있는 거야. 예비대가 이쪽으로. 그래서 이 안드레아 도리아가 다들 비겁하게 전투 회피한다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이게 처음부터 작전이었는지 그냥 측면을 막으려고 움직였는데 일이 어떻게 이렇게 꼬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절묘한 작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복귀해 보면 남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시간차로 붙게 되고 네. 여기 또 누군가가 명령 불복종해서 가운데로 가니까 이거 잡는다고 분열이 되고. 오스만 함대가 덮쳐서 이쪽은 죽지만 함대는 분열되고 그러니까 마치 특공조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랬더니 남은 거를 도리아 함대가 덮쳐서 말살하고 혼전이 되니까 예비대가 들어오고 중앙 함대도 움직이고 그랬더니 마지막 남은 오스만 함대도 후퇴해버려요. 우연인 듯 필연인 듯 그러니까. 생각한 듯 생각 안 한 듯. 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처음부터 작전이었으면 아마 해전 역사상 가장 정교한 작전이었겠죠. 아, 근데 그러네요. 사실 그런 정교한 작전이 통신 체계가 있을 수가? 그때 그럼요. 없었으니까 네. 아마 이게 우연의 일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스만 함대는 거의 뭐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서 후퇴하게 되고요. 저게 이제 베네치아의 두칼레 궁전에 있는 레판토 해전 벽화인데 다만 이제 안타까운 거는 베네치아 그림이다 보니까 돈후안 이런 사람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그려놨는데 아까 왜 레판토 해전의 가장 잔혹한 해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여간 뭐 다 잔혹하지만 굉장히 처참한 장면들, 처절한 장면들. 그런데 무엇보다도 양측이 정말 결사적으로 붙은 전투 장면이 다 있어요. 근데 보면은 저 뒤에 보면 지금 배에 올라타려고 사력을 다해 싸우고 있고 아래쪽에 보면은 지금 물에 빠졌는데도 화살을 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당시 병사들이 얼마나 처절하게 싸웠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전이잖아요. 네. 지금 이것만 봐서는 그냥 육지에서 싸우고 있는 맞아요. 듯하게 맞아요. 배와 뭐 이렇게 해서 바다가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또 오스만 입장에서 더욱더 뼈아픈 게 뭐냐면 이때 그야말로 알토란 같이 키웠던 예니처리 6천이 여기서 녹아 없어져요. 6천의 예니처리가 여기서 완전히 녹아 없어져요. 저기는 목선은 침몰해도 왜 배가 엉키면서 바로 침몰을 안 하거든. 나무 때문에 뜨잖아요. 그죠. 그럼 작은 배들이 돌아다니면서 아군은 건지고 적은 확인 사살하는 거죠. 근데 저기 지금 투핸드 소드 휘두르는 네, 병사들 보여요. 보면 오른쪽 다리에 화살을 맞았어요. 모르기는. 그러니까 아까 왜 물에 빠진 병사가 활을 쏘는 게 절에서 내가 죽더라도 활을 쏘는 거예요. 저기 창 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 창이 파르티잔이라는 창인데 이게 길어요. 네. 우리가 바다에 떠 있으면 찌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의외로 힘든 게 찌르면 찔려도 붙잡아요 얘가. 이러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창 거꾸로 잡고 위에서 머리를 한 대씩 치는 거예요. 기절시켜요. 예, 그러면 속수무책이거든요. 그리고 저 그림도 재밌는 게 저기 가운데 금색 옷 입은 사람은 이 알리 파샤인지 아니면 베네치아군하고 상대했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황금빛 갑옷을 입고 좀 저기도 지금 유럽 군대가 그냥 개미떼 같이 올라붙고 있죠. 저 뒤에 있는 배들도 보면 다 그냥 타 올라붙고 있고 요 아래쪽에 보면 총으로 또 사격하고 있어요. 네. 물에 빠지거나 매달려 있는 사람을 확인 사살하는 거죠. 근데 바다에서 근데 화성총에 쏠 수 있나? 아, 그래서 화승총을 짧게도 만들었대요. 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쏘고서 뒤에 있는 애가 계속해서 받아서 장전해서 주고 뒤로 장전해서 넘기고 주는 받고 거예요. 넘기고 받고. 그럼 잘 쏘는 애가 계속 받아서 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짧은 총을 쓰니까 가까이서밖에 못 쏘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 보병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저기 원래 가까이 왔을 때 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전에서는 저게 눈동자가 보이면 쏘라 그러죠. 이게 되게 아마 소총 나온 뒤에 나온 말이죠. 머스켓 소총 예. 나올 때부터 나온 얘기예요. 저 때는 그게 아니라 저기 피가 튀는 거리에서 쏴라. 정말 가슴에 대고 쏘라는 얘기잖아요. 저렇게 싸웠으니 역사상 가장 처절한 해전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북부, 중앙부, 남부 연합군은 뭐 3승인 거잖아요. 일단 그럼 양측의 피해 정도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아, 당시 해전의 규모를 봤을 때 결코 적지 않은 피해였습니다. 일단 연합함대는 8만 4천 명 중 15,000명이 전사합니다. 와, 많이 전사했군요. 정말 많은 전사였죠. 그 다음에 갤리선 12척이 침몰했습니다. 반면에 오스만은요, 8만 8천 명 중에 3만이 전사합니다. 더군다나 갤리선의 격침수가 118척이었고요. 그 다음에 117척이 연합함대에 의해서 납포가 됩니다. 그럼 거의 다 갤리선은 거의 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스만의
해군력이 와해됐다고 볼 수 그렇죠. 있죠. 여기서. 왜냐하면 뭐 이렇게 되면 육군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 해군은 이 배를 몰아야 되기 때문에 일반 전투 기술보다 굉장히 다양한 그 경험과 숙련된 기술이 그렇죠. 필요해요. 그래서 해군이 이렇게 몰살해 뭐 이거 키우려면 수십 년의 세월이 걸려요. 그래서 해군이 한번 무너지면 정말 재건이 안 돼요. 그렇다면 조목조목 전투별로 들어서 어느 정도는 감이 오긴 하는데 이렇게 연합군대가 오스만 함대를 압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였을까요? 오스만은 처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연합함대는 말 그대로 연합함대다. 즉 필연적으로 저들은 분열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얕잡아봤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쪽에는 우수한 지휘관 돈후안이 있었죠. 이제 돈후안 같은 경우에는 분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국적을 섞어서 함대를 배치하는 이런 또 아주 매우 영리한 그 조치를 내려요. 그래서 분열을 방지하고 어떤 카톨릭 함대라는 이런 일치단결할 심도 또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인이 전통적인 카톨릭 국가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신앙심도 좀 있었고요. 아무튼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단결해서 오스만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죠. 26살의 돈후안이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는데 어린도 매력까지 있어요. 메메드 2세는 26세 26세. 천년의 도시 콘스탄티노플을 치게 되고요. 그리고 돈후안은 26세 나이에 연합군을 이끌고 오스만 대제국의 함대를 무너뜨리고요. 허준은 26살에 PC방 알바를 했었고요. 이세환 기자님은 26살에 뭐 하셨습니까? 기억도 안 납니다. 아 근데 이 아까 기자님도 얘기했지만 그 유럽의 분열은 당시 오스만 사람들이 정말 무시했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밀고 가도 사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프랑스가 자기 편 들고 하는 게 보면 얼마나 우습겠어요. 그래서 오스만의 유명한 신화가 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쟤들은 분열해 있고 지금도 분열하고 있고 미래에도 분열할 거다. 그러니 나올 때 얼마나 자신만만했겠어요. 그런데 아마 역사상 이렇게 단합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네치아가 갤리아스 6척을 갖고 나왔거든요. 이거 베네치아 사람들의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3개의 함대에 2척씩 배분을 해요. 절대 안 되는 거거든, 다른 전쟁에서. 네. 근데 이걸 배분을 하고 굉장히 사소한 에피소드 같지만 그 도리아 함대가 기자님 말씀대로 이게 처음에 엄청난 작전은 아니었을 거예요. 하다가 사실은 이 말타 기사단이 명령 불복종하고 잘못하면 난장판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울리치 함대가 말타 기사단을 덮치니까 이 도리아가 가다가 이쪽을 구해야겠다. 근데 이때 배들은요 다 해적 출신들이어가지고 전쟁이고 뭐고 잡으면 그 배는 내 거예요. 그러면 로프 걸어서 끌고 가요. 끌고 가는데 일제히 잡았던 배들을 끊어버리고 구하러 갑니다. 이야 멋지네. 예, 나라도 다르고 국적도 다른데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특별하게 단결했거나 아니면 위기의식이 엄청 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스만한테 밀리면 우리는 다 간다. 예. 제가 근데 오스만이 사실 이 해전으로 한마디로 해군력 자체를 상실하게 되고 수십 년간 해군을 키울 생각도 못할 뭐 이런 이제 위기에 처했는데 오스만의 반응 어떻게 좀 오스만은 느꼈나요? 셀림 2세가 이 패전한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나는 턱수염을 그슬렸을 뿐이다. 이게 셀림 2세가 했다는 설도 있고 네. 그 재상이 얘기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모든 걸 맡고 있던. 근데 재상은 좀 길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재상의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는 키프로스를 뺏음으로 해서 기독교도들보다 팔을 잘라냈다. 레판토에서 기독교도들은 우리의 수염만 뽑았다. 수염은 다시 자라나지만 잘린 팔은 다시 자라나지 않는다. 전형적인 정신승리죠. 여기서 오스만은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해군 전력, 인적 자원을 다 잊어버렸거든요. 그렇죠. 이 전투가 끝난 이후에 모든 조선소를 풀가동해서 200척의 함대를 다시 만드는데 인원이 없어요. 이 이후 2번 다시는 지중해에서 단 한 번도 주도권을 잡지 못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배가 200척 있으면 뭐해? 몰 사람들이 없는데. 그렇죠. 아, 근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늘 그랬지만 오늘도 뭔가 영화 한 편을 보는 듯하게 네. 확 오는데 이 왼쪽 가슴에 팍 파고드는. 네. 에? 돈후황이요? 아 여기 전쟁사에 자꾸 남자만 나오네. 공교롭게도. 돈후황이 그렇게 마음에 드신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린데 매력도 넘치고 26살에 총 지휘를 하면서
인물도 좋습니다. 그래. 인물도 진짜요? 뛰어난 인물. 우와! 그러면 잠깐만요. 제 도큐멘터리 전쟁사 인물 탐구 오늘은 동후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유럽 연합팀을 진두지휘하며 레판토 해전을 승리로 이끈 히어로 돈 후안. 네, 오늘 인물 탐구에서 만나볼 인물은 앞서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돈 후안입니다. 26살인데요. 딱 봐도 어려요. 요즘에 아이돌 같다는 느낌으로 이게 굉장히 약간 여자 같으면서도 애기애기한 느낌이에요. 이게 정확한 초상화입니다. 일단 진짜요? 르네상스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초상화는 거의 사진 같아요. 우와! 아니 근데 미소년이네요. 어떻게 저기서 힘이 나와요? 아마 어머니가 미인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누구니? 어머. 사실 어린 시절은 불행했어요. 카를 5세의 사생아인데 카를 5세가 왜 이 두 양쪽 떨어진 나라에 왕을 했잖아요. 네. 독일에 갔다가 바이에른에서 어떤 여자 가수하고 잠깐 바랬구나. 불륜이 나요. 그런데 그 가수가 임신을 하고는 또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애를 낳아서 딴 사람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이제 카를 5세는 아예 신경을 썼어요. 근데 정식 결혼 안 한 사생아니까 자기 뭐 아는 사람들, 자기 뭐 집사장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맡아서 키우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원래 이름이 헤로민인데 참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쵸. 또 왕족이란 이 권력 투쟁에서 떨어지면 곧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카를 5세는 자기가 아버지라는 것도 안 밝히고 이렇게 마치 이렇게 총애하는 애처럼 대우를 하면서 성직자가 되라고 그랬대. 요즘 말로 출가해라. 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그리고 죽었는데 펠리페 2세가 이제 왕이 되려고 오면서 만났는데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때 비로소 아버지를 가르쳐줬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그 전부터 알았는데 티를 안 냈을 수도 있는데 밝히면 죽는다. 네. 돈 후안이 12살 때 펠리페 2세를 처음 만나요. 어디서 정말 휘황찬란한 옷을 입은 아저씨 하나가 오더니 자기한테 정말 부드러우면서 너구나 이러면서 손잡고 가더래요. 그래서 아저씨 누구예요? 그러니까 네 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펠리페 2세가 어릴 때 죽은 아들이 있었어요. 네. 그 아들 나이 차이가 아들 같은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 이름이 후안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줘요. 이야,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군요. 두 신성 로마 제국과 스페인의 국왕이었던 사람이 한 번에 반해서 아이를 가질 정도면 그 독일 가수의 미모가 상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금 도왕의 외모가 설명이 되네. 그럼 웃음 그만 안 지을래요? 아니 보면 볼수록 근데 진짜로 지금 있어도 될 펠리페 2세가 돈 후안을 데리고 왔는데 가리켜 보니까 애가 스펀지 같은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를 쭉쭉 잘 빨아들이고 내가 하나를 가르쳤는데 둘을 알고 하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점점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아들보다도 더 기대를 걸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또래인 펠리페 2세의 아들 돈 카를로스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 돈 카를로스는 조금 시원치 않았었나 봐요. 사실 조금 시원치 않아가지고 뭐 머리 다쳐가지고 성격 장애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나중에 뭐 아버지한테 반란 일으켜서 뭐 들켜서 처형당하고 그래요. 하여간 자식 안 죽이는 황제는 없어요. 근데 사실 유일한 또래기도 했었고 좀 친구에 대한 슬픔이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제 후안이 성격이 두 가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첫째는 어린 시절을 불우하다기보다 어쨌든 이게 가정 환경이 예, 좋죠. 다르잖아요. 저런 사람들이 좀 나름대로 고통을 이겨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카를로스 죽고 충격도 많이 받고 어떤 정치 세계의 어떤 충격도 받았겠지만 또 내면으로 이겨내요. 그리고 펠리페하고 좀 성격이 다른데 그래서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펠리페는 굉장히 나중에 소심하다는 소리 들을 정도로 너무너무 신중하고 혼자 고생하고 좀 이렇게 짜여진 대로 내 스타일대로 쭉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펠리페 별명이 서류왕입니다. 서류왕. 그러니까 하루에 뭐 결제하는 사인을 400번을 했대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 대소사를 다 자기가 결제를 서면 보고해. 근데 후안은 좀 재기발랄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순발력 있고 바꿀 줄 알고 타협할 줄 알고 그래서 또 펠리페가 좋아했을 수도 있죠. 내가 안 가진 면이. 예. 그렇죠. 어쨌든 자기한테 오는 고통을 잘 이겨내더라고. 네.
쉽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나서 해전에서 승리까지 하면서 사실은 야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어떻게 이렇게 어린애를 총사령관으로 하느냐 이런 어떤 좀 많은 어떤 질타도 있었을 텐데 전쟁에서 이렇게 크게 이겼으니 뭐. 아무튼 처음에는 교황청에서는 딴 사람을 사령관으로 하려고 다들 충격이었죠. 이게 정말 이래도 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의외로 이 당시 이 15, 16세기만 해도 우리 동양인들처럼 자제하는 훈련 이런 거 좀 잘 안 하던 시절이에요. 좀 성격 급하고 욱하고 되게 이러잖아요. 네. 그런데 이 20대 중반의 청년이 너무 노련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너무 잘 다뤄요. 먼저 연합함대로 국적별로 섞었는데 네. 국적별로 섞으면 좋을 것 같지만 당연히 싸움 나거든요. 그럼요. 싸움이 났어요. 또 누가 또 지는 애가 있잖아요. 그것도 처벌해야 되면 처벌한다고 이쪽은 억울하다고 그러고 이쪽은 처벌 약하게 했다고 억울하다고 그러고 그거 다 불러다 놓고 화해시키고 단합시키고 쉬운 게 아니거든요. 26살. 그러니까요. 그리고 다들 무시하는데 탁 불러다 놓고 작전 기획 브리핑 하는데 그 시절만 해도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브리핑 한다는 게 없던 시절이잖아요. 그냥 저 잘난 척만 하면 되지. 칠판 갖다 놓고 딱 요즘 말로 프리덴치에서는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아, 그 보통이 아니네. 그리고 역시 또 어머니를 좀 닮았는지 사람 마음을 끄는 게 있어요. 그래서 왜 사람들 앞에서 격려하러 갈 때도 폼나게 육지에서 싸울 때는 앞에 나가서 병사들하고 같이 싸워서 이런 지휘관은 처음 봤다. 왕족이 병사들하고 어울리면서 이렇게 싸우는 지휘관 처음 봤다. 그러고 바다에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작은 쾌속정을 몰고 배를 사이로 지나가면서 약간 쇼맨십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용기를 북돋을 줄 알고 신념도 있고 의지도 있다. 펠리페 2세가 돈후안한테 여러 가지를 가르쳐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펠리페 2세의 취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도 놓고 거시적인 거 보는 게 취미였어요. 특히 지도는 펠리페 2세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거든요. 지도 보는 방법을 상당히 많이 가르쳐줍니다. 이 지도에서 네가 어떻게 가야지 여길 점령하겠니? 뭐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워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이복 동생 데리고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걸 보면서 얘가 내 아들이었으면 이런 생각 많이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사실 계속 저희가 강조를 하지만 어렵잖아요. 나이 많은 부하들이 좀 어린 상사를 따르기가 쉽진 않았을 텐데 그렇죠. 진짜 그런 끄는 매력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또 결단력도 있어요. 사실 오스만 함대가 할 때 많은 함장들이 후퇴하자고 그랬어요. 여기는 싸워야 할 때다. 밀고 나가죠. 또 그런 결단력. 그러면 펠리페 2세가 가장 신임을 했고 게다가 26세 이 대해전에서 거대한 승리를 가져오면서 오스만의 길을 완전히 꺾어놨고 이제 탄탄대로만 남아있을 것 같은데 이 뒤는 어떻게 됩니까? 승승장구했겠죠. 당시 스페인의 골칫거리가 네덜란드였어요. 네덜란드를 이제 식민지로 하려고 그랬는데 저항이 워낙 거셌거든요. 거기 총독으로 보내요. 근데 여기서 또 정치적 수완을 발휘하는데 당시 네덜란드는 신교고 스페인은 카톨릭이어서 이게 대립을 하는데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이런 좀 친화적인 정책을 쓰려고 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전염병에 걸려서 사망하시죠. 몇 살? 돈후안이요? 예, 31세에 사망. 아유 저런. 결혼한 직후였어요. 아이고. 야 정말 어떻게 봤으면 제국의 계보를 바꿔놓을 만한 인물이었는데 바로 그게 문제인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바람에 펠리페 2세가 독살했다는 소문도 돌았어. 근데 독살을 안 당했어도 나이가 들었으면 결국 갈등이 벌어졌을 거야. 너무 신임을 많이 받으니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유독 더 아쉽다는 생각이. 왜 되게 아쉬워하세요? 아니 고작 5년만 활약을 하고 세상을 떠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이프라는 건 역사에 이프는 없다라고 없죠. 하지만 너무 안타까워서인지. 아니야, 오래 살았으면 더 큰 불행을 당했을 거야. 아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필리페 2세가 라이벌로 돈후안을 생각하기 시작했으면 이복 형제 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죠. 왕족하고 수상은 무능해도 잘리고 너무 유능해도 잘려요. 어렵다. 그래서 그냥 술 마시고 전쟁 안 하는 왕들이 제일 행복하게 오래 있다는 그러니까 무능은 한데 딱히 정치 일선은 그냥 그 일 잘하는 신하들한테 맡겨놓고 그래서 셀림 2세, 네. 진정한 승장가요. 셀림 2세는 주정뱅이 셀림 네네. 2세는 술 취해서 넘어져서 돌아가십니다.
아, 너무 최후가 극과 극 아니에요? 하여간 저 주색 잡기를 너무 좋아했대요. 자, 유럽을 집어삼키려 했던 오스만. 결국 이 오스만이 무너진 건 바다에서 크게 무너지면서 유럽이 본인 토를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레판토 해전 이것에 대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레판토 해전 어떤 것이 좀 남았나요? 그냥 제가 역사적인 걸 정리하면 이제 네. 오스만의 팽창, 오스만의 위협이 끝나요. 물론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는 건 아니죠. 이대로 쭉 가다가 오스만 제국이 몰락하는 뭐 20세기 다 와서지만은 어쨌든 오스만의 팽창은 끝나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오스만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 계신 훌륭한 나라, 위대하신 오스만이 아니라 훌륭한 오스만 정도로 드디어 생각하는, 멈추는군요. 네,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기자님 말씀대로 그 위대한 오스만이 왜 이렇게 됐는가? 오스만 제국의 장점이 다양한 다민족 국가하고 다양성과 그리고 동서 교육을 통한 엄청난 무역과 상업, 사실 행정 조직, 도시 관리 이런 거는 유럽에서 따라올 수가 없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째는 돈을 잘 벌고 무역을 많이 하니까 쉽게 말하면 일하는 거 힘들잖아요. 네. 그럼 내가 힘들게 만들어서 쓰겠어요? 아니면 그냥 남의 거 사다 쓰겠어요? 돈 주고 쓰죠. 네, 남의 거 사다 써요. 근데 자기네도 만드는데 계속 사오고 이런 걸 두서없이 해요. 원래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기간 산업이 있고 그렇죠. 남의 걸 사와서 붙이고 계속 발전시키고 해야 네. 되는데 그냥 이렇게 사오고 이렇게 사오고. 그런데 16세기부터 기술 발전이 훨씬 빨라진다고 그랬잖아요. 대포도 그렇지만 배도 그렇고 점점 빨라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보니까 수입해오는데 이 물건이 훨씬 좋아. 그럼 점점 더 수입해요. 그렇죠. 그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기술마저도 죽어요. 그래서 한 이제 17세기 후반, 18세기 가면 자기네들 기술이 없어져요. 아니 그러면 오스만은 그렇게 사갖고 오는데 어떻게 부를? 그러니까 무역으로 버티는데 산업에서 나는 부가 더 훨씬 많아지니까 점점 이제 몰락한다기보다는 처지기 시작합니다. 유통마진으로 살아남고 그렇죠. 유통마진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 다민족과 다양성이라는 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죠. 네. 모든 것은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죽여야 되는데 이 다양성이라는 걸 오스만은 좀 독특하게 활용한다기보다는 이용해 먹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도 집단이라는 다양성 또 특징은 내 노예 무슨 근위병 이런 거로 쓴다. 이렇게 해서 어떤 다양성을 가진 장점을 키우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약점을 잡아서 부려먹는 시스템이랄까. 이러다 보니까 되게 거기 체제에 고착이 되면서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장점으로 둔갑하는 게 아니라 다양성이 오히려 발목을 다양성을 제도적으로 이용해 먹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치유할 수 없는 어떤 점점 커다란 혹이 돼서 오스만 제국의 다양성이라는 게 오히려 사회를 경직시켜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만들죠. 그게 오스만 제국이 쇠퇴한다기보다는 발전하지 못하는데 다른 데가 성장하니까 쇠퇴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기자님도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이제 이 레판토 이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레판토 해전이 끝나고 나서 그 연합함대는 바로 분열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게 베네치아인데요. 네. 베네치아는 다시 한번 오스만하고 강화를 합니다. 물론 한 번의 해전에서 이기긴 했지만 절대 오스만은 베네치아가 제압할 상대가 아니었어요. 또 하나, 오스만은 적이기도 했지만 중요한 동지중의 파트너기도 했습니다. 무역 상대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네치아는 이런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그렇다면 서구 최강국이었던 스페인은 어땠나? 스페인은 더 이상 지중해 무역에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신항로 개척으로 남미 항로가 개척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광, 은광과 노예 무역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되고요. 또한 네덜란드 문제도 있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 지중해는 신경을 안 쓰고 이 중요한 무역로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갑니다. 그 드디어 대서양에서 스페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가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 나오죠. 대항해 시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피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전쟁이 이어집니다. 바로 스페인과 영국의 대결이죠. 다음 이야기. 도큐멘터리 전쟁사 여름 특집. 매회 전쟁사의 하이라이트를 장식했던 전설의 전투들을 다시 만나본다. 라이벌 매치 레전드 배틀.
동방의 강국 고구려와 수나라의 피할 수 없는 승부. 100만 대군에 대적하라. 고구려 수나라 전쟁. 레이전드 배틀 두 번째. 이슬람의 영웅과 제대로 된 유럽 군대가 붙었다. 사자왕 리처드와 이슬람 살라딘의 대결. 유럽, 아시아, 북아프리카, 태평양에서 벌어진 최악의 세계 전쟁. 세계 2차 대전.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낳은 2차 대전의 레전드 배틀, 전설의 전투들을 다시 만나본다.